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산의 인문학 문양입니다. 오늘도 이순신 난중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난중일기 중에서 6, 7월 달에 해당하는 한산도 대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좀 신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순신 난중일기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너무 뭐랄까 격변한다 그럴까 요동치는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이해하고 또 우리 아픈 과거를 잊지 말자 하는 뜻에서 임진왜란을 다시 재조명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가들이나 기업가 어떤 모험의 리더들은 이순신의 그 리더십을 배우자. 우리의 그 영원한 멘토, 우리의 영원한 스승 이순신을 잘 이해해보자. 이런 뜻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순신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난중일기가 기본이 됐는데 이 난중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 보면 이순신이 자신이 쓴 자필 초수체가 있고 이것은 좀 굉장히 난필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불가하고 또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했는데 문중에서 이걸 다시 필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가 썼는지 몇 년에 썼는지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이순신 문중에서 그 기록했는 걸로 해서 이 원본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래 전서본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1795년 정조 시절에 이걸 다시 이제 국가에서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간 수정이 있게 돼요. 그렇게 선조를 약간 미화하고 원균을 좀 높이고 이순신을 좀 낮추고 이렇게 좀 빼먹고 살짝 터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조 시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아가 나라를 빼앗기는 슬픔이 있을 때 우리 이순신을 기억하자 해서 조선사 편수에서 난중일기 초를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도에 노성석 박사가 박사기로서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산자하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난중일기 완역본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참고하는 것도 이 난중일기 완역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난중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성석 박사가 썼는 난중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한 한산도 해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해전인데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 그렇게 BC 480년도에 살라미스 해전, 1588년대 칼레 해전, 그리고 1592년대 한산도 해전, 1805년도에 트라팔가르 해전 이렇게 나열하는데 1805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붙은 전쟁에서 넬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 세계 4대 해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 가장 완전한 승리는 한산도 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4월 13일 날, 1592년 4월 13일 날 권인시 부대가 부산 앞바다에 진격을 해가지고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파죽지세로 당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박홍 우수사가 경상 자수영에서 도망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곽재우가 또 어병 조직하고 신립이 전사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신립이 죽으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광해군을 제자로 책봉하고 이제 급히 이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거의 4월 13일부터 29일이니까 2주 상간에 광해군을 제자로 책봉하고 지금 막 피난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경복궁을 도주하고 권인씨가 한양에 뒤따라오고 그런 상황에서 권인씨가 한양에 입성을 하니까 이순신은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명만 기다려서 안 되겠다. 우리가 출전하자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포로 출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식 한양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밑을 치자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출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2차 출전인데, 1차 출전, 2차 출전이 나온 이유는 배를 타면 적어도 일주일간 내려가는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식량, 물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자수형, 여수에 돌아와서 식량도 채우고, 물도 채우고, 하약도 채우고, 청소도 하고, 뭐 버스인도 수리하고 해서 2차 출전에 가는 거예요. 2차 출전. 2차 출전에 가서 사천해전에 가서 총탄을 맞게 돼요. 요때 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총탄을 맞았으면 좀 뭐 전쟁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천에서 총탄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전투로서 또 패배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립이 죽고 난 다음에 최대로 반격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신립이 죽고 난 뒤에, 야, 우리 조선에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한양을 수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한양 수복을 위해서 이광이 무려 4만 민간군을 갖다가 모읍니다. 엄청난 병력이죠. 그래가 4만 병력을 가서 권위시를 잡겠다 해서 갔는데, 그때 지휘자가 이광, 이지시, 권율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들은 와키자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만 병력이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밥 먹고 있는데 와키자카가 말 타고 총 들고 와가지고 썰어버리니까 4만 명이 막 도망간다고 막 깔려죽고 밟혀 죽고 이래가지고 막 거의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이 1000명한테 완패를 당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조선으로 봐서는 의의가 없는 거죠. 일본으로 봐서는 와키자카는 영웅입니다. 4만 명이 1000명한테 졌으니까 와키자카가 1000명 가지고 4만 명 이겼으니까 영웅이 된 거죠. 와키자카가. 그래서 용인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이제 조선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4명 군사 다 모아고 한 방에 다 털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뼈아픈 교훈이 뭔가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고 군사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오합지졸이다. 그러고 지휘관도 이광, 이지시 해가지고 어기만 불타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다 죽는 거예요. 뭐 진도 차리지도 않고 진법도 만들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 해갖고 몇 번 하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밤중에 밥 먹다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게 무너지는 그런 전쟁입니다. 준비 안 됐지, 지휘관 엉망이지. 이래가 이제 사명이 이제 참 거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런 일이 됩니다. 이때 권율 장군이 입했었는데, 그런 무모한 전투를 하면 안 된다. 힘을 모아서 작전을 사서 전투를 해야지. 이렇게 뭐 100명씩 200명씩 모아갖고 막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공격하는 거 안 된다. 권율이 이제 말렸다 그래요. 그러다 가만 보니까 뭐 또 습격다고 하니까 권율이가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해서 이제 나중에 행주산성 전투에서 대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권율 장군이 그때 뼈아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쪽에서 그 눈앞에서 백성이 죽어가는,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전쟁이 이런 거라는 걸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키자카는 꼭 기억해두고 싶은 인물, 우리를 공격한 일본 장수군,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이제 용인 전투가 이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인 전투 패했다니까 선조가 다급해진 거예요. 자, 왕을 둘로 나눠라. 내가 잡히면 광해군이 대신 임금해라 해서 분조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분조가 일어나게 되고 긴박하죠. 그래가 결국은 선조가 이제 어주까지 가게 됩니다. 어주까지 딱 가니까 권희씨가 평양에 딱 와가지고 선조한테 그 유명한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 수군 12만 명이 서쪽으로 오는데 대왕의 행차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주에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수군 12만 명이 올라오는데 이제 당신 어디로 가시려겠습니까? 명나라로 튀겠습니까? 내한테 포로 되겠습니까? 약 올리는 거죠.
요거 잡는 거는 이제 권희 씨가 선조 잡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올라오는데 뭐 그 2달도 안 걸렸으니까. 그래가 이제 평양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호락호락 않죠. 그 이제 조선의 바다에서 우리 이순신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3차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저 한산도 대첩을 되게 됐습니다. 그 여기까지 보면은 한산도 대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게 뭐 선조가 뭐 이렇게 피신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희신 따라오고 편지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긴박했어요. 긴박한 상황에서 한산도 대첩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기 전에 한산도 대첩을 좀 더 그 의미를 좀 더 보게 해가지고 한산도 대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1905년대 이제 러일 전쟁, 노일 전쟁이 있었는데 노가 러시아입니다. 노일 전쟁이 있었는데 도고 해자로가 뭐 해군 제독 같아요. 노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고 하는데 도고 일본 장군도 일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순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서 노일 전쟁을 갖다가 한산도 대첩 뭐 병법으로 이겼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일 전쟁 이기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야 아까 있는 세계 4대 해전에서 넬슨 제독과 비슷하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도고가 나를 넬슨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순신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도고 장군은 영국의 넬슨 장군 같다니까. 그렇지. 넬슨 장군은 내가 비교하면 비교가 됐지만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해군 제독에 대한 하사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뜻이 좀 이상해가지고 일본 말을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의역을 하면 넬슨은 조선의 해군 제독 이순신에 비하면 넬슨은 하사관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면은 이순신은 해군 제독이고 넬슨은 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 말이 참 희한해요. 이 말이 야식꾸리야 해가지고 이제 해석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해군 제독에 대한 하사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은 왜 이 도고가 이런 말을 했을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일본 애들이 원래 그래요. 제가 딱 보는 순간 뭐냐? 이순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넬슨을 갖다 아주 까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도 너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조선 이순신도 좋지만은 영국도 너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요. 벌써 2차 세계대전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일본 사람 말 뜻은 뒤집어 봐야 돼요. 이순신을 올린 거야, 넬슨을 깐 거냐. 넬슨은 이순신의 하사에 불과하다. 1타 2패로 까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 말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게, 도요토미 황금부채라는 게 있는데, 얘가 2차 출전 때, 2차 출전 때 4천 전투쯤 되겠죠. 그래서 일본 놈 장수 하나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부채를 하나 떨어뜨렸는데, 건지니까 황금부채예요, 황금부채. 그 황금부채를 갖다가 했는데, 황금부채를 보면은, 이제 일본이 크게 그려 있고, 조선이 여기 있고, 명나라가 있고 해서, 황금부채를 해서 이걸 다 점령하겠다고 도요토미가 만드는 황금부채예요. 이걸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 놨겠죠. 근데 지금 이거 어디 있냐, 그지? 있는데, 그래, 일본 놈, 배가 전쟁하다가 포 맞으니까 놀래갖고 부채를 빠뜨렸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주웠어요. 포획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조한테 보냈어요. 어주에 있는 선조한테. 선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놈 장군을 부채를 빼들어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요토미가 전쟁 나기 전부터 이걸 다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부채 같아요. 그런데 이 부채를 갖다가 뺏겨가지고 우리 조선에 있게 됐어요. 선조 있게 됐어요. 그래가 우리나라 어딘가 구 탁지부라고 하는데 조선에 탁지부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창고에. 그 탁지부에 저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 황금 부채를. 그래, 조선 사람 봐서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황금 부채 보면 우리가 침략당한 거고,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은 보니까 기종한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인 세키노 박사가 이걸 또 가져갔어요. 이게 한일 합방 되기 얼마 전인데. 그래가 황금 부채를 이제 가져가갖고는 저거 창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꺼내질 않아요. 지금도 안 꺼내요. 그래, 왜 안 꺼내겠어요? 첫째, 꺼내면 훔쳐간 것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그래, 또 전쟁은 또 이렇대요. 전리품은 성전국이 가져간대요. 이게 전리품이기 때문에 입만 훔쳐간 거고, 우리는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예요. 우리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가 이거 내 나라 할게. 일본도 이걸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침략이 명확하거든. 그러고 대박 이긴다고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뜻을 못 이뤘으니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큰 소리 치놓고 졌다는 상징이에요, 이게. 이랬으면 저거 딱 다 차지했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걸 보면 침략을 했구나. 침략했는데 뜻을 못 이뤘구나. 하는 내용의 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황금 부채를 갖다가 저거 비밀 금고에 넣어놨겠죠. 나중에 100년 후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쳐들어오면 꺼내갖고 그거 봐라.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가 이 조선을 갖다 이렇게 정복하려고 했다 하면서 또 정거포로 내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본 놈한테 또 안 당해야 됩니다. 그런 부채가 있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산대전으로 돌아와 보면 긴박하게 이제 3차 출전을 나가는데 이제 그 장계에 의하면 고성 땅에 딱 도착하니까 저게 목동 김천선이가 급히 달려와서 말하기를 저거의 대중소 여러 가지 배들이 70척 정도가 영동 밤바다에 와 있다. 함으로 이순신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남하고 물기는 이렇게 머슴쯤 되겠죠.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 근방에 적의 부대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난중기에 나오지 않고 장계에 이제 한산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장계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산대전 일어나기 바로 전에 목동 김천선이가 쫓아와서 장군님이 저게 일본 배가 짠뜩 있다 이래가지고 돌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의 전투를 보면은 이런 우리 백성들이 정보를 많이 줍니다. 명량 때도 그렇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우리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보고를 잘 합니다. 그거는 이순신의 인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순신 장군한테 보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을 막연한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해서 이제 그걸 쳐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순신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주 이기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장수들은 항상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592년도에 한 말인데 한산도 대전 전에 한 말인지 한산도 대전 후에 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1592년도에 했는 말인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1차 출전 때도 이기고 2차 출전 때도 이기고 너무 자주 이기니까 이제 좀 교만해지니까 신용하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장수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그 교만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가들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객진을 펼치게 되는데, 하객진이라는 것은 학의 날개를 띄고 있고 대장선이 뒤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객진이 이제 왼팔 오른팔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양쪽 가에서 이제 거북선이 이제 안으로 진격하는 건데, 우리가 저 한산도 대전을 갖다 리얼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을 펼쳐놓고 적군이 이렇게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진은 이런 모양인데 이 안으로 들어온 적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따가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객진 모양을 이렇게 길어놓고 이 속으로 거울망 안으로 송사리 때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쟁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이거 보고연대에 들어올 배들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객진을 리얼하게 생각해 보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적으로는 하객진 형태를 갖췄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객진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보니까 김준수 내가 보니까 배들이 쫙딱 모여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면 쳐들어가게 되면은 진도 못 펼치고 뭐 어려운 점이 많아요. 쫓기도 쫓고 해서 끄집어 유인을 해야 되는데 유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순신이 저 매복자를 쓰는데 들어가서 유인해 나오는 거예요. 정박해 있는데 들어가면 진을 칠 수가 없어요. 진을 치는 순간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을 필 공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끌고 유인해 오면서 이제 매복을 해서 하는 게 하객진이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우리 돌격대장 그 무시관 원균 대장은 쳐들어가서 박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말자. 이제 유인기를 쓰자. 입마들을 끄집어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이렇게 쉽지만은 지금 긴박한 전쟁 상황입니다. 긴박한 전쟁 상황이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견내랑인데 요걸 딱 막아버리면 들어가다가 다 죽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마치 명랑 같아요, 명랑. 명랑 같은 이런 견내랑이 있기 때문에 요걸 통과하기가 이순신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저걸 갖다가 무시해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다가는 다 죽으니까 이 말을 끄집어내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무리한 짓은 절대 아닙니다. 이순신은. 요 견내랑을 내가 우리 함대를 끌고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 몇 척이 들어가서 앞에서 깔짝깔짝 하면서 유인기를 쓰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데 요때 일본 장군이 좀 띨빵한 장군 누구냐? 아까 했는 용인 전투에서 이기는 와키 작가 4만 명을 1000명을 이긴 사람이니까 이거 뭐 기체가 등등하지 교만해갖고 말이지 다 잡아 용인 전투에서 졌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용인 전투 이기고 나서 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유인 작전을 써서 이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야 기체가 등등하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딱 막았단 말이야. 딱 막아가지고 진을 폈는데 여기 하객진이라는 거야. 하객진. 그래 이제 진이 이제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양쪽에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뭐 이역기 부대, 원균 부대에 있었는데 이역기가 합류했어요. 이역기가 합류했는데 이역기가 배를 한 23척, 뭐 이순신 장군이 25척, 원균가 3척, 뭐 얘가 우리가 다 50척, 얘들이 한 70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서 이제 포를 쏘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순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용기 말 안 듣지, 뭐 이역기도 뭐 계급도 똑같지, 말 안 듣지.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는가? 그러고 이게 시차 공격이잖아요. 이게 보면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니 막아라. 그 다음에 보시면, 동시에 되는데, 뭐, 왼쪽부터 하실지, 오른쪽부터 할지 모르는데, 그 십자 공격이 되는 거예요. 막 막은 거예요.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뒤에 대장선에서 이제 깃발로 딱 그 신호를 하게 되는데, 좌록 하면 이역기 나오고, 우록 하면 이제 또 다른 부대가 나오고, 이래서 딱 둘러싸가지고, 이제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북선 돌격 앞으로 하면 거북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뭐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게 한산 대전인데, 이 모양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극진으로 봐지는 거예요. 하극진으로 봐지는 그런 전투입니다. 좀 대단한 승리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참여한 전선이 56척, 일본 애들이 한 게 73척 이렇게 되고, 우리도 전사자가 좀 있는데 3명, 부상자 1명. 조선 수군이 전사자 3명 같으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다쳐가 뭐 미끄러져가 뭐 부상 있고 뭐 이렇지 전투가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기서는 3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일본군은 전선 47척 뭐 침몰됐고 부서진 거는 뭐 나포 빼뜨린 거는 12척 이러니까 한 60몇 척. 그 대부분 다 잡혔어요. 일본군 전사자는 못 살려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돼가지고 못 살립니다. 뭐 한 2, 3천 명, 뭐 많게는 10,000명까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다시 알립니까? 그렇게 일본군 전사자는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키자키가 해적 출신이니까 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해적 출신이 그런데 용인 전투에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1,000명 가지고 4만 명 이겨가지고 하다가 한산 대첩에서 이제 쭉 깨지잖아요. 깨져갖고 배도 다 부사주게 해갖고 어디 무인도 가가지고 20살한 거예요. 얘가 무인도 가가지고. 그래 뭐 자기를 할락하다 말락하다가 뭐 자기를 못하고 뭐 해서 미역 갖고 먹고 살았대요. 그래가 본국에 건너간 거예요. 본국에 가서 이제 미역을 먹고 했는데 이날이 7월 며칠입니까? 7월 며칠인데 7월 10 며칠인데 하여튼 그 한원 대첩 날이 있는데 그날 되면 지금도 고선들이 미역을 먹는데요. 지금도 미역을 먹는데요. 그래 지금 다큐 찍어 보면은 그날 되면 우리 악기 작가 선조가 무인도에서 떨어져 가지고 미역으로 그 생계를 해서 살아왔는데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금 자손들이 미역을 먹는데요. 지금도 미역을 먹는데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멋있습니다. 미역을 먹는데요. 또 제가 영상을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대마도에 가면은 동네 그 아줌마들이 추는 민속춤이 있어요. 이순신한테 죽고 한산대에서 죽고 명랑에서 죽고 하고 난데 그 마을에 지금도 내려오는 풍속 춤이 있어요. 춤이 있는데 뭐 명랑 때인가 어떤가 모르는데 그 날짜가 되면은 동네 마을 여자들이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관광설레처럼 뺑글뺑글 돌아요. 왜 그래? 우리 남편이 죽었고 우리 아들이 죽었고 대마도에서 우리 남자들이 다 죽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 슬픈 날이다 해서 여자들이 까만 옷을 지금도 추고 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여자들이 등에다가 부엌칼을 다 꽂고 있어요. 뒤에다가 부엌칼을. 섬뜩했어요. 그 여자들이 뺑뺑뺑 도는데 등에다가 칼을 다 꽂고 있어요. 그걸 민속춤을 추는데 너무 섬뜩했어요. 지금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패배했는 거를 갖다가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민속춤을 추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또 자기 고손들이 또 미역을 먹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이렇게 전통으로 만들어내면 몇백 년, 몇천 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일본 애들, 어떤 애들인지. 무섭습니다. 지금도 미역 먹으면서 그날 내가 짓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참고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늘방 나가고 일본 외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가 일본 애들이 핵폭탄 맞고 돌아갔는데 돌아갔는 뭡니까?
총독인가 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30년 동안 조선을 노예로 만들어 놨는데 반드시 노예를 찾으러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들은 무슨 애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본 옆에 있지만은 일본하고 친해야 돼요. 사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걔들은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힘으로써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멍하했다가는 반드시 쳐들어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은 피해야 되니까 항상 평화롭게 잘 지내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일본군이 언젠가는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쳐들어오고 뭐 쳐들어오니까 한국이 군사력을 자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작가 했는 말 중에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도 가장 미운 자도 가장 두려워하는 자도 가장 미워하는 자도 이순신이다. 가장 허무하기도 하고 또 가장 죽이기도 쉽고 뭐 이런 거죠. 이순신한테는 너무나 곤욕적이었지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해요. 한국도 많이 하지만은 일본 애들은 임진왜란을 갖다가 왜 우리가 조선을 못 이겼나 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이 지휘한 그 한편의 오케스트라 연주였다. 그 매복군대가 나타나서 왼쪽 나오고 오른쪽 나오고 거북선 나오고 하니까 완벽한 지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벽한 지휘였다. 완전한 승리였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가 됐다. 기업도 이렇게 운영해야 되고 국가도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다 자면 자기 소리 따로 내고 뭐 삑사리 내고 이렇게 하면 용인여도처럼 오합지졸이에요. 지휘자 손 하나에 다 움직이게 돼요. 전투라는 거는. 이걸 해낸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그 뭐 용인여도 전투처럼 4만 명이 막 삑사리 내고 뭐 자기 지멋대로 내고 그러면 이건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 이거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지휘관이 잘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 주는 우리 교훈은 이건 준비된 성이다. 그 목숨도 준비했지요. 다 하역진을 펴갖고 매복을 했죠. 지리적으로도 다 했죠. 완벽한 리더십과 작전의 승리, 지형을 활용하고 신무를 투입하고 또 기 작가의 교만이 보태져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신무기 투입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요즘 전투는 병사들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 로봇이 전쟁할 시대가 올 겁니다. 요즘 보면 로봇이 나오고 드론이 나오고 해서 전부 다 방에 앉아서 뭐 콘솔룸에 앉아가지고 마우스로 전쟁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이 뭐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총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로보틱스죠? 그 인공지능 하는 팀들 그걸 일본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그 로봇 회사를 일본 사람들이 그걸 왜 인수했겠어요? 그 군사용으로 바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참 인간적인 이순신 뭐 그런 면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잔치를 한다든가 뭐 병사들한테 옷을 벗어준다든가 뭐 그러고 또 목동이나 또 평민들이나 백성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 인간적인 이순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는 거. 그러고 리더서 이순신 이런 걸 잊지 말자 하는 뜻으로서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끝내기 전에 드리면 임진왜란은 일본이 오판한 거죠. 근데 도요토미가 잘 못 알았는데 한국에 이순신인지 몰랐죠. 이순신이. 그렇게 겐소가 그 한국을 다 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조선의 병사들이나 조선의 행태라든가 훈련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관찰해보고 해서 야 쳐들어가면 이긴다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순신이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어병들이 나온 거예요. 어병들이. 그 어병들이 나오고 조선의 백성들은 다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도요토미가 계산이 못 넣은 거예요. 조선에 병사만 없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조선에는 뭐 백성들이 다 어병이에요. 어병. 거기에다가 이순신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호락호락 못 이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배반한 백성도 많아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은 백성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병이 있었다는 거. 그걸 도요토미가 몰란 거예요. 우리가 저 IMF 때 건봉오기 하는 거. 이거 저 대한민국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도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유럽에도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만 어병기를 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순신 같은 리더가 있으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한사도 대첩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전략가들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전술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해군사관학과라든가, 다른 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값진 승리였습니다. 참고가 좀 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